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파트로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성 검토 부분과 적정성 검토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험성 검토는 세 개의 파트로,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는 두 개의 파트로 구분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우선 그 일반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위에서 나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위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일반 절차로서 보호위에서 나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상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절차와 두 번째 2단계에서 말하고 있는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명 처리로 넘어가는 부분, 마지막으로 퀴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절차입니다. 전체 그 보호위에서 나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5가지 단계를 보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도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2단계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가 개인정보 파일로부터 대상 항목을 선정하는 부분인데 1단계에서 우리가 이 가명 처리 대상을 목적에 맞게끔 선정을 했다면 이 2단계에서는 실제 파일로부터 이 선정된 대상 항목을 추출해서 가지고 오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상을 가지고 왔으면 어떤 대상인지를 파악을 해서 처리 수준을 이때 정해야 되는데요. 이 처리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 이 2단계의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의 산출물은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 이게 이제 2단계의 산출물이 되겠고요. 이 식별 위험성 검토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대상이 크게 이 데이터 자체랑 이 처리 환경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고 어떻게 위험성을 검토하며 그 검토된 결과를 어떻게 보고서에 담는지, 그리고 그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3단계에서 어떻게 각 항목별로 처리 계획을 작성하는지까지가 이번 시간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단계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부분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우선 2단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정으로 대상 선정 과정을 넣고 있습니다. 즉 1단계 사전 준비 단계에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을 개인정보 파일에서 선정해서 추출해서 가지고 오는 것인데요. 대상 항목을 선정할 때는 가명정보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시를 보시면 만약에 가명 처리 목적이 성별과 지역에 따른 구매액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사항은 이 세 가지가 있겠다, 그죠? 성별, 지역, 구매액일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정보 파일 내의 항목들이 성명, 휴대폰 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구매 상품, 구매액, 장바구니 목록이 있었다면 그 중에서 이 성별에 해당되는 성별, 그리고 주소에 해당되는 시군구, 지역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구매액, 이 세 개의 항목을 실제 가져와야 될 것이고 분석 목적과 관련이 없는 정보는 제외하고 필요한 항목만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판단 기준인데요. 가명 처리를 할 때는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명 정보 그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가명 정보를 처리할 자가 보유하거나 접근 입수 가능한 정보,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소위 다른 정보라고 부르고 있다, 그죠? 그 다른 정보의 사용 결합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오해가 뭐냐면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법령상 되어 있는데 많은 오해는 그러면 추가 정보만 없애면 가명 처리가 다 한 거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추가 정보가 이씨는 또 뭐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긴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거는 추가 정보는 복원돼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주어진 그 데이터 셋 자체만으로 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제 주체는 처리자, 처리 예정자 포함일 것이고요. 그러면 뭐하고도 이렇게 연결이나 결합해 봤을 때도 못 알아봐야 되느냐? 라는 뭐하고도가 다른 정보이죠. 그러면 다른 정보라는 것은 결국 처리하는 자가 갖고 있는 정보일 것이고 접근, 입수 가능한 정보이겠죠. 예를 들면 개인정보 파일에 있는 것들, 그죠? 그리고 단순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된 정보와의 어떤 조회나 검색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과거의 유사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첫 시간에 정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첫 시간에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가명 처리 수준은 가명 정보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처리 환경에 대한 부분. 그래서 소위 데이터 자체를 컨텐츠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처리 상황을 처리 환경을 보통 컨텍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컨텐츠 더하기 컨텍스트 이퀄 시츄에이션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이용에 비해서 외부 제공 시는 더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상황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당초 가명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처리하거나 재제공하는 등 활용 형태나 처리 장소나 처리 방법 등의 처리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항상 새로 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많이들 궁금하시다고 하는 부분이 신용정보법과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A가 B한테 제공한 것을 B가 C한테 재제공할 수 없느냐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에서는 그걸 소위 재제공이라고 부르죠. 신용정보법에서는 재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A가 B한테 제공한 것을 B가 C한테 재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권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신용정보법과의 차이가 되는데 다만 이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 A가 B에게 제공을 하면서 그 계약서가 있겠죠? 제공에 관한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 내용에 재제공 금지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무슨 소리냐면 A가 B한테 제공할 당시에 재제공을 금지했는데 B가 C한테 재제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일단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재제공하는 과정에서 처리 환경의 변화, 목적의 변화가 생겼다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가명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제공에 관한 사항은 신용정보법과의 차이가 있다. 이때도 역시
목적이나 환경이 달라지면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예,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2단계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크게는 두 가지 대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자체를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처리 환경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다시 식별 정보, 식별 가능 정보, 특이 정보, 재식별 시 영향도로 나뉠 수가 있겠고요. 처리 환경은 활용 형태, 처리 장소,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 처리라는 개념입니다. 이 처리라는 개념은 가명 처리를 하는 장소, 가명 처리를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명 처리와 가명 정보 처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때 처리 장소와 처리 방법은 가명 처리가 아니라 가명 정보에 대한 처리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이 처리 방법은 가명 정보를 이용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왼편에 데이터 자체에 대한 식별 위험성 검토 요소가 나옵니다. 먼저 식별 정보는 특정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보죠. 예시로 성명, 고유 식별 번호. 고유 식별 정보는 우리가 4대 고유 식별 번호가 있다, 그죠?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그 다음에 운전면허번호 말씀드렸나요? 예, 그렇게 해서 여권번호 해가지고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등록번호인 경우에는 가명 처리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별도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서 다루는 문제고 가명 처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우선 원칙적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휴대전화번호와 개인 전자우편번호에 개인이라는 것이 붙어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휴대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대표 번호라든가 대표 주소인 경우에는 개인에 관한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만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혹 예컨대 차량 번호가 개인정보냐 아니냐는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인 경우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변호사님들은 한 30%는 아니고 70%가 개인정보라고 말씀드린 분이 계신데 그 이유인즉슨 차량 번호도 법인 소유의 차량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 관한 정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 개인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의료 기록 번호나 건강보험 번호처럼 주로 이제 번호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식별 정보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그 외에도 고객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식별 가능 정보입니다. 다른 항목과 결합하는 경우에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항목,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국적, 직업, 위치 정보 등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국적 같은 경우, 이 국적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적은 그 본국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10만 명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국 인구가 10만 명 미만인 지역은 처리를 하라라는 식으로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중요한 게 이 직업이죠. 계속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 예를 많이 드는데 희귀한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직업도 처리 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기준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처리하는 자 플러스 처리가 예정된 자까지 포함이다. 그럼 여기 처리가 예정된 자는
내가 제3자한테 제공하면 제공받을 자가 예정된 자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정보입니다. 이 특이정보는 가명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의 식별성을 갖고 있는 고유 값으로서 편중된 분포를 가지는 단일 다중 이용 항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희귀성씨나 희귀성씨, 소봉씨, 망절씨도 있더라고요. 이런 희귀성씨가 이제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국내 최고령이라든가 이런 극단값 또는 특정 데이터 분석 집단에서 희소한 값, 희귀 질병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식별성이 높은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특이 정보는 식별 가능 정보에 포함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이 식별 가능 정보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는 식별 가능 정보라고 볼 수 있고 식별 가능 정보 중에서도 약간 민감하거나 특이한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재식별시 영향도입니다. 특정 정보 주체에게 사회적 파장 등 영향도가 높은 사회 통념상 차별받을 수 있는 정보나 재식별로 인한 불이익이 큰 정보 주체.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라든가 그죠? 이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처리 환경에 대한 식별 위험성 요소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활용 형태, 두 번째가 처리 장소, 세 번째가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활용 형태와 관련해서는 그 우리가 앞 시간에 그 첫 시간이죠. 그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 5가지가 있었다, 그죠? 첫 번째가 내부 이용, 두 번째가 타부서 제공, 세 번째가 그 내부 결합, 네 번째가 특정 외부 제3자 제공, 다섯 번째가 결합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결합이 있었다, 그죠? 이 형태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이걸 보라는 얘기고요. 그 외에도 보안 서약서나 계약서를 통해서 이제 식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처리 장소입니다. 이때 말하는 이 처리라는 것은 이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가명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정보와의 접근 입수가 제한됐냐, 그런 장소냐, 소위 말하는 폐쇄 환경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데이터 안심구역도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은 처리 방법입니다. 우리가 처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정보하고 연계 분석이나 내부 결합이 돼 있다면 아무래도 식별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죠? 또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일회성 제공이 아니라 여러 번 제공이 된다면 또한 식별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이 이어지니까 다음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식별 위험성에 대한 검토 점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에 있어서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항목 여부에 있어서 첫 번째로 식별이 가능한 단일 항목의 정보가 있느냐. 여기서 예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직업의 개인의 식별성이 매우 높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하면 역시나 위험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2개 이상의 컬럼을 조합하여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직업이 국회의원이고 주소가 마산시 회원구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죠? 그 이외에도 데이터셋 내의 가족 관계나 직책 관계 등 계층적 특징, 이게 계층적 특징이 있을수록 식별 위험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이제 1, 4분기에는 가족이 5명이었는데 2, 4분기에 가족이 4명이 됐다든가 1, 4분기에 가족이 5명이었는데 1, 4분기에 가족이 6명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차이로 인해서
식별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 4분기에 결혼 연령의 여부에 체크가 안 돼 있다가 체크가 돼 있다든가. 그래서 이러한 계층 관계, 가족이라든가 회사의 어떤 상하 조직 관계 이런 데이터일수록 식별성이 높고요. 또한 이 최신 데이터일수록 또 식별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된 데이터는 값이 지금도 바뀔 수가 있죠. 예컨대 뭐 휴대전화 번호 여러분 10년 전 데이터하고 지금 전화번호가 바뀐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일수록 더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시간이나 위치나 행위 등이 이제 이용 항목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면 더 위험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공개된 데이터와 결합 대조하여 식별 가능성이 높아질 항목. 그렇죠. 예, 통계청 인구 센서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식별 가능한 항목이 있다든가, 뭐 공개된 정보, 우리 뭐 집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있죠. 그죠? 인터넷상에 조회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 4번입니다. 데이터셋 크기가 적어서 식별 가능한 우려가 있는가? 우리나라 극희귀 질병인 경우 유병률이 200명 미만인 질병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일수록 더 식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 5번. 원본 데이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데이터를 처리하는 샘플링을 적용했을 경우. 그 샘플링이 돼 있을수록 특정 고객 일부이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일수록 위험할까요? 전체 모집단보다는 샘플이 덜 위험하겠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특정 고객층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열 성격을 가진 데이터. 요거는 위험하죠. 시계열이 될수록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데이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정보. 데이터 분포가 편중되어 있어서 식별 가능성이 있는 항목입니다. 연속적인 숫자형 데이터에서 데이터 값의 분포가 양 끝단의 정보가 현저히 낮은 항목. 보통 우리가 정규 분포가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요. 이 양 끝단으로 갈수록 정보들이 좀 더 값들이 희소성이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진다면 뭐 80세 이상 또는 뭐 그 하단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경계값으로 보통 대체를 많이 하죠. 값이 희소해지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8번. 일반적인 문자형 데이터에서 특정 값으로 현저히 낮은 항목.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특이 정보에 속하겠죠. 분포상으로. 자, 그 다음에 재식별 시 영향도입니다. 재식별이 됐을 때 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나 혹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서 9번 사회 통념상 차별로 인해서 정보 주체가 피해나 불이익을 받을 정보가 있다면 역시나 이거는 위험하죠. 그 다음에 재식별로 인하여 받는 피해나 불이익의 정도와 규모가 상당히 클 수 있는 정보 주체에 관한 정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약자들, 그 다음에 뭐 공공보다는 상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처리 환경의 이용 및 제공에서 가명 정보 활용 형태 및 이용 기간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고려하여 식별 가능성이 있는 항목. 11번 처리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접근 입수 가능한 정보와 이용 범위 및 유형을 고려하여 식별 가능한 항목. 예를 들어서 시계열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반복 제공할 예정인 경우에 반복 제공을 통해 식별 위험이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가명 정보를 취급하는 자와 관련된 정보가 처리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거가 이제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내 엑스레이를 판독한 의사는 그 이제 정보만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추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가.
보관할수록 위험하죠. 그죠? 예. 왜? 추가 정보는 언제든 되돌려졌을 때 식별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가명정보 제공 시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신뢰할 수 있는 인정을 받았다면 이거는 받았을수록 안전하죠. 아니오일수록 위험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식별 위험성 검토 점검표에 이어서 처리 환경의 처리 장소를 보겠습니다. 가명 정보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처리되느냐? 당연히 안전할수록 덜 위험하죠. 안전하죠. 14번 보겠습니다. 가명 정보 처리를 할 때 다른 정보를 접근 입수할 장소인가? 입수할 수 있는 장소인가? 아무래도 폐쇄적인 곳일수록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은 없겠지요. 그렇지 않을수록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방형 형태의 장소에서 분석한다면 네트워크를 포함해서요.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내부 인원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나 네트워크가 아닌지 내부 인원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앞서 개방형에 비해서는 안전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명정보 처리 관련 담당자만 이거는 더 안전하겠다. 그죠? 예, 갈수록 안전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정보와의 결합입니다. 가명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활용할 때 식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 있는지. 15번 다른 정보와의 연계 분석이 예정되어 있거나 처리 주체가 보유하거나 접근 입수 가능한 정보 등 다른 정보와 연계 결합해서 식별 가능한 항목이 있을수록 위험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식별 위험성에 대한 검토 항목별 조치 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입니다. 식별성. 개인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해야겠죠. 그리고 결합 등 이용 목적상 필요한 경우는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암호화라든가 일련 번호 등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특이정보입니다. 특이정보는 그 정보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고유성이나 희소성 때문에 알아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삭제 또는 상하단 코딩이나 범주화 등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상하단 코딩이라는 게 아까 80, 90, 100세는 80세 이상으로 대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걸 이제 상단, 하단에 적용되면 그런 하단 코딩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재식별 시 영향도입니다. 사회 통념상 차별받을 수 있는 정보나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재식별 시 다른 일반 정보와는 다르게 개인의 피해와 더불어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면 좋겠고요. 처리 환경의 이용 및 제공입니다. 이용 및 제공의 위험성이 있다면 이용자와 제공자가 서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처리 환경에 대한 안전성 입증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리자가 내부 이용에 비해서 외부 제공 환경이 더 위험했기 때문에 처리 수준을 높였다면 이용자 입장에서 이 처리 높인 수준으로는 분석할 수가 없어요라고 했을 때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때에도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리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이용 환경을 보다 통제할 수가 있겠죠. 강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 제공을 내부에 와서 폐쇄 환경에서 분석하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처리 수준을 낮춰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협의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처리 장소입니다.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으로 처리 장소의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가명 처리의 수준을 높이거나 별도의 안전한 처리 장소를 물색할 필요가 있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정보와의 결합입니다. 다른 정보와 연계 결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계 결합되는 정보와 결합해서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항목이 있는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요. 처리 주체가 보유하거나 접근 입수 가능한 정보를 통해서 식별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죠. 그 다음에 내 외부 이용기관이나 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과거 유사 정보에 대한 수행 경험이나 지식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공받는 자에게 뭐 이렇게 목록 정도, 카탈로그 뭐 이런 것들은 요구할 수 있겠죠. 가명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관련 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 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담당자에게 확인이 어렵다면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죠. 데이터에 대한 거죠. 그래서 항상 데이터에 대한 통제와 처리 환경에 대한 통제를 양쪽에 놓고 이걸로 못 높이면 이걸로 높여야 되는 그런 걸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위험성 검토를 토대로 해서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과 처리 환경의 식별 위험성 검토를 통해서 가명 처리에 대한 식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도출을 보고서 형태로 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처음 애들은 다들 좀 어려워하십니다만 이게 몇 번 하시다 보면 금방 또 이제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가 최종 검토 의견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이나 작성을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시가 이게 나옵니다. 가명정보 활용 목적 부분하고 가명 처리 대상 데이터 항목 부분은 대개는 그 신청서나 이용 목적 적합성 검토 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속칭 쓰는 말로 복붙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사하셔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위험성과 처리 환경에 대한 검토 부분인데 데이터 위험성은 식별성 유무입니다. 이 식별성 유무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게 식별 정보고 어떤 게 식별 가능 정보인자 하는 것을 나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특이 정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특이 정보로 인한 개인 식별성이 있는 항목은 뭐가 있을까 하는 항목을 나열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재식별시 영향도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이냐 따라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는 뭐 특정 뭐 고위층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인지 아닌지를 살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은 처리 환경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용 및 제공 형태는 활용 범위 5가지 있죠. 내부 이용, 타부서 제공, 뭐 제3자 제공, 내부 결합, 외부 결합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처리 장소입니다. 이때 말하는 처리는 가명 처리 장소가 아니라 가명 정보를 이용 분석하는 장소를 말하죠. 그래서 이 어떤 장소냐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예시가 있죠. 가명 정보는 인터넷과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는 차단된 별도의 분석 PC에서 분석 예정이라든지 분석 PC가 있는 환경은 별도의 분석실로 엄격한 출입 통제가 되어 있으며 출입 시 출입 관리 대장을 기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처리 장소를 즉 분석할 장소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입니다. 가명 처리하기 전에 개인정보와 구매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다른 정보가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걸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컨대 이거와 유사한 과거 수행 경험 또는 이 그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중에서 이와 유사한 정보 뭐 이런 등등을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이 없는 거는 굳이 기재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다음으로 최종 검토 의견을 작성하는 부분인데 이 최종 검토 의견은 이걸로 끝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이 말은 뭐예요? 이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각 항목들에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의견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연구는 자사의 데이터를 자사의 내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데이터 자체 위험성과 처리 환경 위험성을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그래서 항목별로 어떤 조치.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처리 장소를 고려했을 때 결합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거는 이제 처리 환경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적은 것이고요. 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 항목별로 고객 아이디는 개인 식별 정보로 개인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서 연관관계가 없는 일련 번호로 대체. 그 다음에 나이, 주소, 성별은 다음과 같이 나이는 주 분석 대상이 아닌 13세 미만인 경우 삭제 처리 필요. 90세 이상에 대해서는 90세 이상으로 처리. 주소인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주소까지만 통계 목적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고 이렇게요. 성별은 분석 목적에 필요하므로 그대로 사용. 이지만 이 성별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개는 성별의 분포가 고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 남성이다면 그럴 때는 또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 관련 정보들은 구매 금액별 특이 정보를 검토해서 구매 금액에 대한 적정 수준의 상단 코딩을 적용하겠다. 고객 등급은 식별성이 높은 VIP와 S를 하나로 묶어서 식별성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각 항목별로 이런 사전에 검토된 이 데이터의 위험성과 처리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기반으로 해서 각 항목별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예제는 아까는 내부 이용이었다면 지금은 외부 제공에 대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활용 목적과 대상 데이터 항목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저기 식별성 유무, 특이정보 유무, 재식별 영향도고요. 처리 환경에 대해서 이제 제3자 제공에 대해서 조금 더 기재를 하고 있죠. 데이터 제공 계약을 체결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 계약에는 재제공 금지, 목적 달성 후 삭제. 이렇게 재제공 금지가 들어가 있으면 재제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적 달성 후 삭제,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비통계업체는 ISMS-P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뭐에 대해서요? 예, 가맹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시스템이면 뭐 큰 관계는 없지만 참고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 장소는 비통계 업체에서 가맹정보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차단된 똑같습니다. 이전 그 내부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입니다. 비통계 업체는 다양한 통계를 생성하는 업체로서 유사 업종에 대한 비통계 정보, 통계 정보 등 결합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공받는 기관에서 유사한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통해서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최종 검토 의견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어떤 처리를 하면 좋을지, 이거를 이제 적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는 자세의 데이터를 비통계 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데이터 자체 위험성과 처리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좀 환경에 대한 부분이죠. 통계 전문 업체의 특성상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은 있으나 처리 장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검토할 때 결합에 대한 시도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음부터는 이제 각각의 항목별로 고객 아이디는 솔트 값이 포함된 해시 암호화, 그 다음에 나이, 주소, 성별은 나이는 어떻게, 주소는 어떻게, 성별은 어떻게.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이 최종 검토 의견을 토대로 해서 다음 단계인 3단계에서 항목별로 가맹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항목명, 개인정보 유형, 그 다음에 처리 방법, 처리 수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그러니까 저기
내부 이용과 제3자 제공의 그 처리 방법, 처리 수준이 왼편 것은 내부 이용 케이스, 오른편 것은 제3자 제공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비교하시라고 같이 이제 표를 올려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 이용이라면 오른쪽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리 방법, 처리 수준은 빠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제공이라면 왼편이 빠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항목명과 개인정보 유형별로 해서 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내부 이용에 비해서 제3자 제공은 훨씬 더 위험한 환경이니까 처리 수준도 높였겠죠, 그죠? 예, 보시면 범주화 한번 볼까요? 14세에서 19세 사이는 14에서 19세로 범주화. 그런데 제3자 제공으로 가보면 10살 단위 범주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처리 수준을 더 높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상하단 코딩을 보시면 13세 미만 삭제, 90세 이상은 90세 이상 경계치인데 제3자 제공으로 가보면 20세 미만은 삭제, 90세가 아니라 80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처리 환경이 그만큼 위험해졌기 때문에 내부 이용에 비해서 제3자 제공이 훨씬 더 처리 수준과 강도가 높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서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이 끝나면 2단계가 끝난 것이고 이어서 3단계에서 이러한 각각의 항목별로 개인정보 유형을 표시하시고 처리 방법과 처리 수준을 기술하는 것이 3단계에 있어서 항목별 처리 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살펴본 그 장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똑같이 한 번 더 이 3단계 가명 처리에서 항목별 가명 처리 계획에 대한 예시를 현재 장표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이 왼쪽 것이 내부 이용 케이스, 오른쪽이 제3자 제공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위해서 가명 처리 전에 이용기관과 협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과정 중에서 이용기관 입장에서는 목적 달성을 제일 잘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입할 여지가 없죠. 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명 처리를 하기 전에 이 항목별 가명 처리 계획표가 나왔다면 이를 토대로 이용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 수준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협의를 해보는 것이 유용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이러한 제시된 가명 처리 방법이나 수준 정의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보신다면 처리자와 협의를 통해서 이용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나 이런 걸 통해서 처리 수준을 낮추거나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위험성 검토의 보의 가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퀴즈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별 위험성 검토를 위한 두 가지 대분류. 아마 바로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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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식별 위험성 검토를 위한 두 가지 대분류. 아마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식별 위험성 검토 요소. 네 가지 기억나실 걸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처리 환경에 대한 식별 위험성 검토 요소. 이것도 바로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잠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잠시 후 또 이거를 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식별 위험성 검토를 위한 두 가지 대분류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분류와 처리 환경에 대한 분류가 있었다 그죠? 그리고 2번 데이터 자체에 있어서는 식별 정보, 식별 가능 정보, 특이 정보, 재식별 시 영향도가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처리 환경에 있어서는 활용 형태, 처리 장소, 처리 방법 요 세 가지가 있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 가명 처리 시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대한 통제와 처리 환경에 대한 통제 둘을 놓고 항상 이 환경이 높은지 또는 처리 수준이 높은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환경이 위험하면 그만큼 처리 수준을 높여야 되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균형을 잡아야 되고, 만약에 환경적 통제가 어렵다면 처리 수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처리 수준에 대한 통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리 환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서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보호위 가이드가 아니라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식별 위험성을 어떻게 검토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